학계연어 9강의 세 번째 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 강은교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나자. 이거 좀 느껴지나요? 라는 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나간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우리는 물로 만나고 싶어. 불이 지나간 후에, 그러니까 불은 부정의 대상이네요.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이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그래서 우리는 물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화자는 인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야. 왜? 현재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과 물이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정서는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그리움과 태도. 만나자, 하늘로 오라 라고 했으니까 의지적 태도. 그래서 재회에 대한 의지 혹은 다짐이 주제가 될 거예요. 물과 불의 대조적 시어 사용했고요. 뭐뭐하자, 뭐뭐해라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26번 기억은 불이거든요. 시적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 맞고요. 영탄적 어조 어디 있어요? 감탄문에 드러났죠. 하늘로 오라, 만나자, 오 그대여. 다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 맞는 말. 그 다음에 곽재규의 은행나무라는 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의 오란 우산깃 아래에 서 있으면, 그러면 여기 너는 누굴 말해요? 은행나무를 말하니까 의인법이 되겠고요.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나. 너 은행나무 밑에 서 있으면 뭐가 생각나?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말하던 어떤 눈망울이 생각나. 그러니까 너는 아름다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화자는 은행나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 알 수 있겠네요.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짓. 너의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여기서 눈썹을 떨군다. 여기서 눈썹은 낙엽이겠죠. 뭐 그죠? 은행나무의 낙엽. 누군가 깊게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서를 쓰기도 해. 연애 편지. 이게 바로 은행나무 잎이 될 거예요. 신비로워라 잎사귀마다. 영탄적 태도. 신비롭다. 긍정적 시어죠. 적힌 누군가의 옛 추억들 읽고 가고 있노라면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에 물이 들게 한다. 그러면 사랑은 뭐야? 낙엽. 은행나무의 낙엽은 이게 되겠죠. 자, 은행나무는 참 아름다워. 그죠? 그래서 너는 은행나무 잎을 떨어뜨리는데 사람들을 위해 떨어뜨리지. 그것은 연서, 즉 연애편지 같아. 아주 신비로운데 그 잎사귀마다 너는 추억을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잎사귀를 볼 때마다 금빛 추억을 만들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한다라고 해서 단정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고, 이 나뭇잎에 대해서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인법도 쓰였죠. 그러면 화자는 지금 은행나무 잎을 보고 예찬하고 있어요. 정서는 당연히 예찬이고 태도도 예찬적이면서 평서형 종결음의 다를 통해서 단정적인 태도도 보이고요. 그래서 은행나무는 주제는 뭐예요? 아름다운 은행나무는 뭘 한다고요? 우리에게 추억을 선물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뭘 통해서? 의인법을 통해서, 영탄법을 통해서, 의인과 영탄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은행나무 잎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몇 줄 친 시상전개 방식을 쓰세요. 이 시는 일단 시상을 유발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은행나무 잎이죠. 너의 노란 우산깃. 너의 노란 우산깃은 뭘까요? 은행나무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은행나무라는 뜻이니까 은행나무가 시상을 유발한다, 시를 짓게 한다라는 뜻이고요. 시상 지연 없고요. 시상의 상세와 없고요. 시상의 집약, 확산 뭐 다 없네요.
그 다음에 시가 황지우 겨울 봄나무로부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로. 자, 한번 봅시다. 아까도 이 시가 나왔는데 나와 있는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어떤 문제를 묻나 볼게요.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불이 터지면서 반복. 자기의 뜨거운 혀로, 그러니까 정열적으로 애쓰면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나무가 봄잎이 되는 과정이죠. 푸르른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굉장히 노력해서 꽃을 피운다. 혹은 새싹을 돋운다. 마침내 끝끝내 부사어 반복. 여기도 역시 부사어 반복 쉼표 사용을 통해서 겨울나무가 봄나무로 가는 과정에서 나무가 겪는 이런 열정, 노력을 말하고 있죠. 꽃피는 나무는 자기 온몸으로 꽃피는 나무다. 은유법도 있네요. 자, 여기는 그래서 천천히 서서히 문득과 같은 똑같은 시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시상을 지연한다라고 하는데 시의 내용, 시의 이야기 속도를 늦춘다라는 말이 그죠? 시상 지연입니다. 자, 그러면 시상을 유발한다라는 것은 뭐냐? 시의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있다라는 뜻이고, 시상 지연은 시의 이야기 속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늦어지고 있다. 시상의 전환은 시의 분위기가 전환된다. 상황이 바뀌고 있던지, 화자의 정서가 바뀌고 있던지,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을 시상 전환이라고 하고요. 시상의 지벽은 뭐냐면 시의 주제가 나타나 있다. 지벽 모여 있다. 시의 내용이 모여 있다. 그러니까 주제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상이 확산된다. 시 내용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럼 뭐냐면 개인에 대해서 노래하다가 사회에 대해서 뭐 얘기하다가 국가, 그 다음에 세계 이런 식으로 범주가 확대되는 것을 시상의 확산이라고 하고요. 시상의 마무리, 시가 끝난다는 얘기야. 끝남. 이런 표현법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는 같은 부사어를 반복해서 시상을 지연시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시의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봄나무를 보고 있어요.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나무의 열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죠. 정서, 태도, 예찬적이죠. 그래서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겨울과 같은 시련을 착 견디면 서서히 노력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다. 라는 거 말할 수 있고요. 주제. 봄나무의 생명력. 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어요? 겨울의 시련을 견뎠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0번 시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 위에서 했었죠. 자, 그래서 다음 밑줄 준 시상 전개 방식을 쓰세요 라고 했는데 이건 뭘까요? 시상을 유발 없고. 자, 봅시다. 사랑도 남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으로 터집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뭐였어요 지금? 이별해서 슬퍼요. 이런 거죠. 그런데 이별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닥치고 보니까 너무나 슬프네요. 그러나 시상전환이죠. 시상전환. 너무 슬픈데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든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일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의 이 걷잡을 수 없는 큰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어요. 나는 이제 희망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시상전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31번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박 백석의 시예요. 자, 백석은 일제강점기 때 가족 공동체 해체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고 일제강점기 이전에 가족의
가족 공동체의 평화롭고 아주 풍성했던 모습을 주로 시로 썼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제목이 남신의주 어디예요? 간도예요. 자, 유랑생활 했다는 거죠. 자, 간도로 유랑했어요. 유동 박씨 집에서 방 쓰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신의주 지역의 유동이라는 시에서 박씨 집에 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자의 내면이 어떨까요? 지금 유랑생활 중입니다. 한번 봅시다. 내 가슴이 꽉 메올 적이며 가슴이 꽉 메올 적이다. 뭔가 먹먹하다. 슬프다. 그럴 때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괴일 적에 정말 슬플 때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도록 부끄러울 때 나는 내 슬픔과 이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스스로 자조하고 있습니다. 자괴라고 하죠.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너무 부끄러워. 그러나 시상전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시상전환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는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렇게 절망적으로 자괴감에 들 때 잠깐 눈을 들어 문창을 바라보거나 높은 천장을 바라보면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깨닫고 와, 내 삶은 참 힘들어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깨닫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더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는 다른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 한탄,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았다. 자, 화자는 지금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어요. 화자는 지금 매우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죠. 매우 슬프고 눈물 나요. 왜? 혼자 이렇게 유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크고 높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네, 시 마지막까지 보면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갈매나무라고 나옵니다. 어쨌건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화자 자신의 내면의 슬픔을 보고 그 슬픔을 초극할 것이 있다. 초극할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슬픔이 가라앉고 있다고 생각하죠. 정서와 태도, 성찰적, 희망적이에요. 뭔가 나는 지금 너무나 슬픈데 내 안에 다른 것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이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태도 바꾸요. 주제 자신을 극복하는 의지 혹은 무엇에 대한 희망, 자신의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글에 쓰인 시상 전개 방식은 위에까지 깊은 절망이었는데 이렇게 하여 그죠? 더 높은 곳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 모든 슬픔을 가라앉혔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시상의 전환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32번 김종길의 고고라는 시를 봅시다. 고고, 높은 곳에 있는 외로운 것.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시적 대상은 뭘까요? 높은 것이 되겠네요. 그런데 일단의 실 1년은 북한산. 이 높이를 회복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다음에 겨울까지. 그러면 높이를 회복하는 시간은 겨울이에요.
그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100군데나 인수봉 같은 높은 산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뜨고 온 산은 차가운 숨으로 젖어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 뭐하게 고고. 화자가 바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겨울에 또 눈이 내릴 때 아주 높은 봉우리에서 또 그것도 수목으로 젖어 있을 때 또 시간적 배경도 나왔는데 언제요? 새벽, 아침. 이것을 화자는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32번 다음 시상 전개 방식 뭘까요? 시상 유발 없고요. 시상을 유발하는 어떤 대상이 없어요. 시상 지연 없고 시상의 상세화 있네요. 자, 그러면 화자가 바라는 것은 눈이 내릴 때, 자, 높은 봉우리에서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을 때 아침에 이루어진다라고 노래했으니까 시상의 상세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박용래의 월훈. 월훈이라는 것은 달 무리를 말합니다. 자, 겨울 밤에 이렇게 달이 뜨면 그 주변에 어리는 이런 무리들을 우리는 월훈 달무리라고 하죠. 자, 한번 봅시다. 긴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가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납으로 천천히 풀려내린 집단 지보레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자, 여기까지 화자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노인이 외딴 집에 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은 아주 긴 밤에 외딴 집에 혼자 살면서 뭘 듣는데요? 바람도 없는데 지보라기의 설렘을 듣는다. 아주 외롭다는 상황 알 수 있나요?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 밑에 처마깃에 날에 묻는 이름물새, 날개를 묻는 이름물을 새로 보면서 새들의 온기를 생각해요. 온기를 생각해요. 온기가 그리워요. 숨을 죽이고 생각해요. 무척 그리워요. 사람의 온기가.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친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자, 그러면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다. 노인이 잠을 잔다. 이럴 때 겨울 귀뚜라미가 운다고 하네요. 때를 지어 옵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옵니다. 어느덧 밖에 눈밭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 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듣는 월혼, 떨어지는 월혼.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뭐예요? 외로워요. 노인의 외로움. 그죠? 상황은 화자가 지금 관찰자의 입장에 대해서 노인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정서는 안타까움이 될 거고 외로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태도는 연민적 태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노인의 외로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시상 전개 방식 바로 이게 될 수 있겠나요? 시상의 집약. 벽 속에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누가 울까요? 그럼 이 귀뚜라미의 노인의 마음. 그죠? 자, 노인이 이제 밭은 기침도 없이 잠이 들면 벽 안에 있는 귀뚜라미가 운다. 여기에 화자의 감정을 입힌 거죠. 그래서 시상의 집약이 나타나는 구절 여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 봅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러니까 나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름을 불러줘. 그러니까 뭐야? 자신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봐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그에게라고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어. 그럼 여기서 꽃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하나의 몸짓은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눈짓, 꽃 다 같은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상이 확산되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가 나에게 꽃이 되었고 그 다음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고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상의 확산 이란 말을 쓸 수 있고요. 의미 있는 관계 형성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관조적이죠. 관조적이에요.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단정적이고요. 그래서 화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몸짓은 의미 없는 거고 꽃, 눈짓은 의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 대조적 시어를 통해서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고요. 정서는 소망적이죠. 나도 누구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정서와 태도 소망적. 의지적. 주제 올바른 혹은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소망 정도로 확인할 수 있고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서 화자가 강조하는 거 뭐예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라는 내용 전개 방식을 보여주고요. 35번 한번 볼까요? 백석의 모닥불. 아까 백석 일제강점기 시인으로 그 일제강점기 이전에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경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사투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향토감을 느낄 수 있죠. 한번 볼까요?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도 갓신은 뭐냐면 가죽신 밑창을 말해요. 갓신도 개 이빨도 너울 쪽도 너울 쪽은 뭐예요? 나무판 직건불 이건 뭐예요? 이 땔감 가랑잎 머리카락 다 헝겊조각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나열 비슷한 대상 비슷한 물건을 뭐하고 있어요?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기왓장도 달개 짓도 개토록도 타는 모닥불 그러니까 이 대상들은 다 모닥불 안에서 평등하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평등의 중요성. 뭐 이런 물건이든 저런 물건이든 다 뭐야? 그냥 평등하게 뭐야? 불을 지피는 도구로서 세상을 밝혀주지 이런 거예요. 제당도 초시도 문장도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사람을 나열했는데 이들의 계급이 달라요. 제당은 직급이 높은 사람, 초시 직급이 낮은 사람, 문장 늙은이 직급이 없는 사람, 더부살이 하는 아이 새사위 갓사든 나그네 주인 할아버지 손자도 붓장수도 큰 개도 강아지도 이 사람과 이 아이들과 이 높은 고위 관직자들도 모두 평등해. 여기도 나열했죠. 나열을 통해서 평등이란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어요. 모닥불 앞에서 다 함께 쪼이고 있어요. 그래서 평등과 조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될 거예요.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압이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한 이도 몽둥마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자, 슬픈 역사라고 해서 이 모닥불을 째는 것이 뭐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 사회의 문제다. 그래서 전 사회 문제가 아니고 대상을 우리 민족의 역사로 확산한 의의가 있네요. 그래서 자, 이제 화자는 지금 모닥불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화자는요 모닥불에 타는 재료를 나열했고요. 모닥불을 째는 사람들을 나열함으로써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닥불에 타는 재료도 구분이 없고
자, 모닥불은 어려서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압이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도 몽둥바리게 된 슬픈 역사가 있었다 라고 한 것은 우리 할아버지는 어려서 어미압이 없이 자랐고 몽둥바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몽둥바리는 평안도 사투리로 화상 입은 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화상을 입었다라고 해도 되고 혹은 고아가 되었다라고 해도 돼요. 그런 슬픈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예전에 이렇게 다 같이 모닥불을 쬐면서 자랐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를 담은 이 슬픈 역사가 있어, 이 모닥불에는. 그래서 이 모닥불에 대한 화학과 이런 공존, 이런 이미지를 우리 민족 전체로 확산하여서 우리의 역사를 살피고 있다. 우리의 역사를 살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화자는 모닥불에 타는 재료, 째는 사람들을 보고 평등과 화합의 이미지를 떠올려요. 그래서 만족감이고요. 평등, 화합하는 우리 민족에 대한 긍정이 바로 주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시상 전개 방식은 당연히 시상의 확산이 되겠네요. 자, 36번 볼게요. 선지 구성하는 이 용어들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드러난다. 회의적 태도는 뭐예요? 문제점이 있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부정한다. 오케이? 혹은 미래가 아니더라도 현재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로 본다는 것이 회의적인 태도를 본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죠?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나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인물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낸다. 이 두 시점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그래서 냉소적 태도는 상대를 비판한다. 상대 혹은 시대, 어떤 단체를 비판하는 태도를 냉소적 태도라고 하고, 반면에 자조적 태도, 뭐라고요? 자조적 태도는 스스로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자조적 태도라고 합니다. 39번 대상을 의인화하여, 그러면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을 점층적으로 나열한다. 대상의 특성을 점점 강하게 혹은 많이 드러낸다 라고 하면 점층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9강 짝을 가진 개념어들 살펴봤고요. 자, 다음 강의 10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